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 시간에서는요, 계속해서 챗GPT 전문가와 함께 한국 교회가 이 챗GPT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 학교를 위한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요즘 어디서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교회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MZ세대들을 한 걸음 더 이해해보면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목회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지난주에 레디온에서 세계 최초로 AI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전했다는 소식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국내 신학대학에서 최초로 이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학습에 이용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신학대가 나와서 그 소식 가져왔습니다. 아하, AI 관련 소식 들으면은 미래일 같이 느껴졌는데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다가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이번에 신학대에서 이제 최초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올해 초에 국내 주요 대학들에서 사실 챗 GPT로 어떻게 강의에 활용해야 되는지, 무단 복제 방지 지침은 뭔지, 윤리 강령 이런 것들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신학대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아신대학교가 지난 22일에 이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신대 교육혁신센터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왜 방안을 이렇게 마련했나 들어봤더니 학습자들, 즉 학생들이 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하고 이 기독교 인재상을 바탕으로 기술적이고 또 윤리적으로 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마련했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네네. 그 사실 챗GPT 같은 기술이 나오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그 리포트 같은 과제물이나 논문 발표할 때 말이죠. 이게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논란이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신학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어떤 점이 좀 다른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주요 사립대학들이 이 챗GPT 새 학기 앞두고 어떻게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부정행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걸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아신대의 경우에는 이 지식의 함양이나 이 부정방지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이 이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일단 첫 줄에서부터요, 신학대의 본질이 드러나 있는데 첫 줄이 이렇습니다. 아신대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자각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더 윤리적으로 높은 기준을 갖고 이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학습에 영향을 주는 지침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신대 측은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학습자와 교수자, 즉 학생들과 교수님들로 나누어서 이 제시 방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 교수자에게는 소리와 이미지, 영상이 필요한 과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걸 평가하는 방식을 마련해서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가 이 챗 GPT의 특성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현재 챗 GPT에 탑재된 무료 버전으로 챗 GPT 3.5 버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버전은 2021년 9월까지 이 수집된 데이터 값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얘기는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나오고 있는 트렌드, 이것이 반영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올바른 답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됐다는 점에서 신학대가 윤리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크리스천들은 어떤 것에든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모쪼록 더 많은 학교들이
하나님 앞에서든 자신 스스로에게든 부끄럽지 않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학창 시절 생물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염색체는 무엇일까요? 뭐 구구단 하듯이 나오는 답변입니다. 네. X 염색체, Y 염색체죠. 그런데 이 내용 미국 대학에서 20년 넘게 생물학을 가르쳐준 교수님께서 성별은 XY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강의를 했다가 지난 26일에 해고가 됐습니다. 생물학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것조차 이 동성애자를 향한 차별, 혐오 발언으로 간주가 된 것이죠. 이건 조금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네, 최근 텍사스주에 있는 샌안토니오 세인트 필립 대학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네. 인간 생물학을 가르쳐온 존슨 바키 교수라는 분이 적절한 항변의 기회조차 한번 얻지 못한 채 해고를 당한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 언론인 CBN 뉴스에 따르면요, 이 바키 교수가 지난해 11월 달 강의에서 이렇게 강의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사실인 X와 Y 염색체에 의해 성별이 결정된다. 너무 진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당시 이 강의를 들은 학생 중에 일부가 항변하듯이 강의실을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의가 제기된 후에 2개월이 지났는데 바키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이 통지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개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불만 사항으로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바키 교수는 2003년부터 1,500명 넘게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 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이 시대의 흐름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기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마다 챗GPT 전문가를 초대해서 챗GPT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챗GPT를 유익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육 목회에 챗GPT를 잘 활용하는 최종학 목사님을 초대해서 챗GPT로 교육 목회 디자인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동탄에서 개척교회 5년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디딤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종학 목사라고 합니다. 네네. 네. 사실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면서 또 가장 어려운 게 교육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뭐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목사님도 계시고 또 교회 부서도 따로 있어서 조금 예외지만 그래도 많은 그 교육 목회에 챗GPT가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 교회가 규모가 작으면은 사실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챗GPT를 통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일단은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 현장과 세상의 현장이 모두 바뀌어버렸잖아요. 바뀌면서 목회 현장과 일상의 생활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맞는 이제 목회 트렌드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때 이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어려운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교육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이제 온라인에서 교육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럼 온라인으로 어떻게 그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거리들을 목회자들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교육 목회를 해야 된다, 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고민들을 조금은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방법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다음 세대 교육 문제가 제일 크다라는 게 그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바뀌어 버렸습니다. 환경이 너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 바뀐 환경에서 어떻게 해줄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 답이 없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만약에 교회 규모가 좀 작거나 목회자 한 명이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 경우에는 또 혼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옆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챗GPT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챗GPT 교육 목회에 활용하고 계신지, 네, 교회의 실제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교회 프로그램 올해 거를 소개해드리면은 23년 올해 교회 저희 교회 표어가 함께 계신 주님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라는 표어인데,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는 이제 교육 과정과 전체 올해 1년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2023년에 디딤교회의 주제는 이거고 말씀은 이거고 우리가 1박 2일 동안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른들은 몇 명이고 연령대는 이렇고 아이들은 10대가 몇 명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이 몇 명이 있고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교인들의 분포를 넣고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서는 여름에 1박 2일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네. 이 친구가 거기에 맞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쫙 짜주더라고요. 네, 쫙 짜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서를 주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넣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영화 보는 걸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 한 가지를 넣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넣었더니 이 챗GPT가 그 영화에 맞춰서 이제 공동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줬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음식 만들기였습니다. 그리고 재료 같은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라고 했더니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추천을 해주면서 헌팅 게임을 해라. 그래서 재료를 각자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재료 헌팅 게임을 하고 아이들과 어른들을 합쳐가지고서는 팀을 나눠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날 진행할 땐 공동체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했더니 네.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면은 사회 봉사 활동으로도 좋을 것이고 아이들과 돌아다니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다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코멘트를 주더라고요. 쓰레기 주스라는 얘기가 됐단 얘기예요? 네, 쓰레기를 주스라는 얘기까지 실제로 그걸 해가지고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는 쓰레기를 주스면서 같이 대화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신선하고 재밌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게 교회 사정에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하고 성도님들이랑 같이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성도님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환경에 맞도록 영화도 조금 변경을 하고 메뉴도 조금 변경을 하는데 큰 틀은 이제 크게 그렇게 갈 수 있게 된 거죠.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의견들을 이렇게 내줄 때는 좋은 은원 상대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네. 네. 아주 똑똑한 비서 한 명이 들어온 거죠. 네네.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인데 요즘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가 이제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여름 성경학교 준비에도 챗GPT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은 제가 실제로 이제 교육 목회할 때 어떤 식으로 샘플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1년이든 3년이든 모든 목회자들은 연간에 그 계획을 짜고 들어갑니다. 계획을 짜고 들어가고 행사라고 하는 수련회라는 큰 행사, 성경학교라는 큰 행사를 두는데 이거를 1년의 과정 속에서 연간 계획 속에서 중요한 대목으로 놓고 과정에 맞춰서 어떻게 늘 건지를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1년의 계획 속에서 성경학교가 이때 들어갈 건데 우리 교회에 1년 목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어봤더니 마찬가지로 또 이제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씩 이제 바꾸고 세대 통합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사실 미자립 교회나 작은 개척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가지고서는 우린 여름 행사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 공동체를 가지고서는 어떤 행사를 하면 좋을지 연령대별로 구성을 해줘 라고 하면 분기별로 또는 시즌별로 맞는 연령대별로 그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주고 네. 목적을 주고 어떤 걸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이 연령대를 가지고서는 청소년부부터 해서 쭉 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름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해줬던 말이 뭐냐면 날짜는 전부 동일하게 하되
데코레이션을 교회 데코레이션을 어른들부터 아이들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교회를 전체를 그 나무의 그 주제에 맞는 데코레이션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가랜드를 건다든지 아니면 뭐 신앙 공동체 나무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모여서 같이 그 데코레이션을 교회에 해라. 그리고 그 날짜에 부서는 부서대로 교육부서대로 수련회를 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거기에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말씀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세미나라고 수련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챗GPT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챗GPT에 대한 지식과 능숙한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교회에 대한 목사님의 관심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챗GPT를 유익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은 영성과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최종학 목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청년 세대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청년들의 교회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지금의 기독 청년들조차 10년 뒤에는 절반가량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는 예측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기독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고 있는지, 디지털 시대에 맞는 MZ세대들의 목회 방법은 뭔지,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은혜 교수님을 초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혜 교수입니다.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기독교와 문화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최근에 중점적으로 하는 활동 중에 HTSN 인간기술공생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를 맡아서 미래 교회의 대안적인 목회를 꿈꾸고 네. 기술과 목회가 어떻게 잘 결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를 이렇게 멋있게 해주시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말이죠. 청년들이 교회 이탈 현상이 좀 심각하잖아요. 얼마나 네. 심각합니까? 네, 최근 통계부터 이야기하면 청년 트렌드 리포트라고 2022년 발표에 따르면 네. 기독 대학생들 중에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가난한 청년들이 한 반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난한 교회를 이탈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네. 라고 하는 통계가 있고요.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런 통계를 많이 발표하는데 이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2017년에 청년들이 절반 이상 이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최근 통계는 10년 이후에 또 반이 떠나겠다. 지금 네. 남아있는 청년들 중에 또 반이 떠난다라고 하니까 그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네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거나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신앙까지 버리는 이유, 네, 뭐 지금 조금 얘기가 나오셨습니다만, 네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청년 이탈 현상이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떠나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신앙에 대한 회의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회의? 헌금 강요라든지 교회의 비도덕적인 모습이라든지 또 최근에 좀 독특하게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의 정치적 설교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째는 청년들이 굉장히 경쟁적이고 치열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절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청년들의 고민들을 교회에 와서 네. 방향을 발견하거나 가치를 발견하거나 해답을 발견하지 못한다. 정신적인 영적인 불안을 교회에서조차 해소하지 못한다.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절망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는 제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입니다. 네네. 중요한 것은 최근에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특히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뭐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의 다양한 조직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참 네네.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런데다가 만약에 정말 교회가 청년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한다면 네. 제 생각에는 교회가 다시 자랑스러워져야 된다. 네네. 목회자가 그다음에 일상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네네. 자랑스러워져야 네. 청년들은 자기의 삶을 20대의 빛나는 인생을 밖에서는 치열하고 시간도 없고 스펙도 쌓아야 되지만 교회에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신앙을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들이 그런 자긍심을 살릴 수 있을 때, 교회가 자랑스러울 때, 또 주변에 정말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볼 수 있을 때 저는 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우리가 먼저 잘하자라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옛말에 그 아이들에게는 뒤통수를 보이면 된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 또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잘하면 자동적으로 또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MZ 세대들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대학교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MZ 세대들을 이렇게 만나고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눠보실 텐데 MZ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네, MZ 세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MZ 세대라고 지칭하는 청년들은 이 MZ 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본인들 네. 그래서 간단하게 MZ 세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첫째, 개인의 삶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개인의 행복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국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흐려질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어떤 조직에 가든지 상명하달의 이렇게 통제적인 조직 문화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나의 스타일을 존중받고 작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 청년 세대들은 대부분 디지털 네이티브들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뿐만 아니라 뭐 여가 활동, 게임, 뭐 여러 가지 연애까지도 주로 SNS라든지 디지털 매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매우 독특한 그런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MZ 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인 지금의 교육 모습에는 이견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무슨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다는 말도 있거든요. 네, 마침 이번에 MZ 세대들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목회 현장에 적용할 방안들을 제시한 책을 쓰셨다면서요. 네네. 이 책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책 제목이 흩어지는 MZ 세대와 접속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목이 시사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이탈 현상이 매우 심각한데 이제는 이 청년들을 그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많이 머무는 공간으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기술 매체를 적극적으로 목회에 도입하고 선교에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흩어지는 MZ세대와 접속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새로 출간된 책에 저자들이 이 관점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많았던 청년들은 지금 다 어디 갔을까? 그리고 그 청년들을 만약에 그저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 청년들에게 여전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교회만이 희망임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다양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나름대로 기술을 접목한 목회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청년 목회에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통된 과제, 전 세계 공통된 과제일 수도 있는데 MZ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과 출산을 꺼려한다는 거잖아요.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기독 청년들이 생명 문화를 증진시키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교회가 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교회가 특히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좀 청년들의 이 팍팍한 삶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3포, 5포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제가 굉장히 현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남성과 여성이 만났을 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연애를 하고 이렇게 사귀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본성에 가까운데 이제 최근에 우리 학생들은 그 사랑의 감정까지도 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까운데 그저 출산을 왜 안 하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경청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청년들하고의 접촉점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회가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게 무엇일까라고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면 아주 구체적으로는 교회에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성숙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교회에서 기저귀 갈 곳이 충분히 있는지 아이들이 뛰어놀 곳이 충분히 있는지 정말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부부들에게 아주 친절한 공간인지 교회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함께 키워줄 수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뭐 아주 그 당진의 동일교회 같은 교회는 아기 돌봄의 체계를 교회가 아주 세세하게 조밀하게 만들어서 당진의 출산율을 3배로 올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이네요. 저출산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가장 중요한 청년의 문제, 교회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할 때 저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좋은 조언 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 삼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됐어요. 일단 신앙의 선배로 더 좋은 사회를, 더 좋은 교회를 물려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하는 말을 꼭 해야 된다면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기독 청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살아내신 오늘 하루의 삶이 정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걱정만 하지 말고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해명되지 않는 불안에 휩싸이기보다는 용기 있게 오늘 하루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네트워크에 기반한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급격히 바꿔놓을 것을 예측하는 현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교회가 청년 세대들의 소멸을 염려하고 걱정만 할 수는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먼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MZ 세대들을 이해하고 신앙이 그들의 삶과 사회에 어떤 의미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김은혜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환한 얼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